결혼 생활 전체가 거짓말 위에 세워졌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살아 숨쉬면서도 죽어가는 기분이 듭니다. 제 이름은 박선희입니다. 올해 74살이에요. 하지만 1978년 저는 27살이었습니다. 서울 영등포의 12평 아파트에서 새 아이를 키우며 제가 믿었던 완벽한 삶을 살고 있었죠. 그 봄날 아침도 평범했습니다. 남편 강태수는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매고 거울을 봤습니다. 저는 아침 식사를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와 김 계란말이, 남편이 좋아하는 메뉴였어요. 다녀올게. 현관에서 구두를 신던 남편이 말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요. 저녁에 일찍 와요? 글쎄, 부장님이랑 회식이 있어서 늦을 수도 있어.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고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민준이가 6살, 지은이가 4살, 막내 서연이가 2살이었어요. 아침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엄마, 민준이가 내 인형 가져갔어. 안 가져갔어. 조용히 해. 밥 먹어. 민준이를 유치원 버스에 태우고 지은이와 서연이는 아래층 박씨 아주머니에게 잠깐 맡겼습니다. 1970년대는 그랬어요. 이웃끼리 아이를 돌봐줬죠. 집으로 돌아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거실 청소, 화장실 청소, 빨래. 빨래는 손빨래였어요. 세탁기가 있긴 했지만 반자동이라 손이 많이 갔습니다. 오후에는 남편 양복을 챙겼습니다. 세탁소에 맡길 양복이 2벌 있었어요. 재킷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혹시 휴지나 뭔가 있나 해서요. 세탁소에 그대로 넣으면 안 되거든요. 왼쪽 주머니는 비어 있었습니다. 오른쪽 주머니에 뭔가 만져졌습니다. 종이였어요. 명동 금은방. 여성용 18K 금반지. 35,000원. 영수증이었습니다. 날짜는 보름 전이었어요. 저는 영수증을 들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제 생일은 3달 전이었어요. 결혼기념일은 가을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도 아니었어요. 누구 선물이지? 목이 말랐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니야. 회사 사람 선물일 거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35,000원. 당시 남편 월급이 10만 원 정도였는데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밤 11시였어요. 통금이 자정이던 시절이라 위험한 시간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통금 걸릴 뻔했잖아요. 부장님이랑 회식이 길어져서 택시 타고 왔어. 남편은 술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이거 뭐예요? 남편은 영수증을 보더니 웃었습니다. 아, 그거 여직원 결혼 선물이야. 과 사람들이랑 같이 낸 거. 금반지요? 응. 요즘 여직원들 결혼하면 금반지 해주잖아.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의심할 틈이 없었어요. 그렇구나. 고생했어요. 저는 영수증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이상한 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회식을 간다는 남편. 예전에는 한 달에 한두 번이었는데 이제는 거의 매주였어요. 여보, 이번 주말에도 회식이에요? 응. 부장님이 특별히 부르셔서. 밤늦게 걸려오는 전화. 남편은 항상 현관으로 나가서 받았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요. 누구 전화예요? 회사 사람. 애들 시끄럽잖아. 새로 쓰기 시작한 향수. 예전에는 향수를 안 뿌렸는데요. 향수 언제 샀어요? 부장님이 선물로 줬어. 모든 것에 설명이 있었습니다. 합리적인 설명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5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보, 이번 주에 부산 출장 가야 해. 또요? 지난달에도 갔잖아요.
회사 일이 그렇지 뭐. 과장 달았으니 더 바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박 씨 아주머니에게 맡기고 남편 회사에 전화했어요. 공중전화해서요. 집에 전화가 있긴 했지만 장거리는 비쌌거든요. 여보세요. 강태수 과장님 부인인데요. 남편이 서류를 놓고 가서 아, 과장님은 오늘 사무실에 계신데요. 출장 일정은 이번 주에 없으셨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참을 전화박스 안에 서 있었어요. 거짓말이었구나. 그날 밤 남편이 자고 난 후 거실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죄책감이 들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수첩을 꺼냈습니다. 일정이 빼곡했습니다. 회의, 회식, 출장. 뒷장을 넘겼습니다. 작은 글씨로 메모가 있었습니다. 은영, 인천 부평 아파트 3동 502호.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은영, 여자 이름이었습니다. 인천 부평, 주소까지 적혀 있었어요. 저는 수첩을 다시 넣었습니다. 서랍을 닫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봐야 한다.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을 출근시키고 아이들을 맡겼습니다. 영등포역에서 경인선 완행열차를 탔습니다. 부평까지는 1시간 넘게 걸렸어요. 부평역에서 내려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택시를 탈 돈이 아까워 걸어갔어요. 아파트는 새 건물이었습니다. 5층짜리 연립주택이었어요. 저희 영등포 아파트보다 컸습니다. 3동 앞 놀이터 벤치에 앉았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는지 몰랐어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을까요? 익숙한 차가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회사 차였어요. 흰색 세나라 자동차였습니다. 남편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손에 보따리를 들고 있었어요. 과일 상자 같았습니다. 3동으로 걸어갔습니다.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벤치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5층 베란다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502호구나. 다리가 떨렸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오후 5시쯤 남편이 나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임신한 여자가 함께 나왔습니다. 배가 제법 불렀어요. 그리고 4~5살쯤 된 남자아이가 뛰어나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이는 남편에게 달려들었어요. 당시에는 아빠가 아니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남편은 아이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 아들 보고 싶었지?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남편 팔에 손을 걸었어요. 남편은 그녀의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세 사람은 골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족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5년. 아니, 어쩌면 더 오래됐을지도.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부평역으로 걸어갔습니다. 완행열차를 탔습니다. 영등포까지 돌아가는 길은 더 멀게 느껴졌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통금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자정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 씨 아주머니가 저녁을 먹이고 재워놨더군요. 선희 씨, 어디 갔다 왔어요? 얼굴이 왜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아주머니를 돌려보내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아직 안 들어왔어요. 아마 그 집에 있겠죠. 저는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비어버린 기분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978년 27살.
새 아이를 키우는 주부. 학력도 없고 기술도 없고 돈도 없는 여자. 그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날 밤 남편은 새벽 2시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자는 척 했어요. 남편은 씻지도 않고 옆에 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아침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식탁에 앉았어요. 어제 회식 어땠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냥 그랬지. 부장님이 많이 드셔서 늦었어. 거짓말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평소처럼 살았습니다. 아침 차리고 아이들 돌보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이혼? 새 아이를 데리고 내가 뭘 할 수 있지? 1978년 이혼한 여자가 살아가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취직도 어려웠고 세상의 시선도 차가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선이야. 네. 우리 얘기 좀 하자.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얘기요? 너 알고 있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부평에 온 거 봤어. 내가 벤치에 앉아 있는 거.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5년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응. 그 아이도 당신 아이예요? 그래. 그 여자 뱃속 아이도요? 응.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미친 사람처럼요. 왜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없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럼 왜 그랬어요?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은영이는 회사 선배 동생이었어. 처음엔 그냥 밥 한 번 먹은 거였어. 그런데 사랑에 빠졌다고요? 미안해. 두 여자를 동시에 사랑할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겠어. 근데 너도 사랑하고 은영이도. 그만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애들 생각해봐. 이혼하면 애들은 어떻게? 당신이 먼저 생각했어야죠. 다음 날 저는 친정에 갔습니다. 어머니에게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엄마, 남편이 다른 여자가 있대요. 아이도 둘이나.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참아라. 네. 남자들은 다 그래. 밖에서 바람 피워도 집에 잘 들어오면 되는 거야. 하지만 엄마 아이까지 둘이나. 그래도 넌 셋 낳았잖니. 이혼하면 너만 손해야. 애들은 어떡하게. 어머니의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아빠가 그랬으면 참았어요? 참았지. 나도 다 알면서 참았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선이야, 세상이 그래. 여자는 참아야 돼. 특히 애 셋 있는 여자가 이혼하면 끝이야. 취직도 못하고 재혼도 못해. 평생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야 돼. 어머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집에 가서 잘해줘. 남편 붙잡아. 그게 너한테 최선이야. 저는 친정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울었습니다. 참아야 하나?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지만 어머니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나요? 고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결혼 전에 공장에서 잠깐 일한 게 전부였습니다. 새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왔어? 친정. 뭐래? 참으래요. 이혼하지 말래요. 남편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래. 그게 맞아. 우리 애들 생각해서라도 한 가지만 약속해요. 뭔데? 그 여자 만나지 마세요. 끊으세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그건 안 돼. 왜요? 은영이도 내 아이를 키우고 있어. 임신도 했고. 어떻게 버려? 저는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어요.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모른 척 해줘. 나는 두 집 다 책임질게. 돈은 어떻게 해요? 두 집 살림 돌릴 돈이 어디 있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 승진도 곧 할 거고. 제정신이에요? 선이야, 제발. 애들 생각해서라도. 저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이 자고 있었어요. 민준이, 지은이, 서연이. 세 아이의 얼굴을 하나씩 봤습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참았습니다. 어머니 말대로요. 하지만 고통스러웠어요. 남편이 주말에 나가면 인천에 가는 거였습니다. 늦게 들어오면 그 여자를 만난 거였죠. 돈도 빠듯해졌습니다. 생활비가 줄었어요. 남편은 두 집을 돌려야 했으니까요. 여보, 이번 달 생활비가 부족해요. 다음 달에 보충해 줄게. 하지만 다음 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친구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웠거든요. 누가 물어볼까봐 두려웠어요. 아파트 아주머니들도 피했습니다. 소문이 날까봐요.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어요. 어느 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렇게는 못 살아.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한 후 짐을 쌌습니다. 아이들 옷, 제 옷, 이불 몇 채, 큰 보따리 2개가 됐어요. 엄마, 어디 가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여행 가는 거야. 기차 타고. 와, 기차. 아이들은 좋아했습니다. 저는 부산행 무궁화호 표를 샀습니다. 12시간 걸리는 완행열차였어요. 제일 싼 표였습니다. 이모에게 전화했습니다. 동네 슈퍼 공중전화에서요. 이모, 저예요. 선이. 선이야? 무슨 일이야? 부산 가도 돼요? 며칠만 있다 갈게요. 무슨 일인데? 울고 있니? 이모. 저 남편이랑 못 살겠어요. 전화기 너머로 이모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오너라. 일단 오너라. 서울역에서 무궁화호를 탔습니다. 새 아이와 보따리 2개. 그게 제 전부였어요. 기차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졌습니다. 다시는 안 돌아올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안 가요? 아버지는 일하셔야 돼. 우리만 먼저 가는 거야. 언제 와요? 나중에. 민준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기차는 대전을 지나고 대구를 지나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산역에 도착했을 때 새벽 5시였습니다. 이모가 나와 계셨어요. 환한 불빛 아래서 이모는 늙어 보였습니다. 선이야. 이모는 저를 안아줬어요.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이모, 울지 마. 애들 앞에서. 이모는 보따리를 들어줬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광안리까지 갔습니다. 이모는 떡집을 했습니다. 작은 가게였어요. 가게 뒤에 단칸방이 있었습니다. 이모가 사는 곳이었죠. 여기서 지내. 좁지만. 고마워요, 이모. 고맙긴. 가족인데. 아이들은 피곤해서 바로 잠들었습니다. 저와 이모는 부엌에 앉았어요. 남편이 바람났니? 이모가 물었습니다. 네. 인천에 다른 여자가 있어요. 아이도 2. 이혼할 거야?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힘들겠다.
애가 셋인데 엄마는 참으래요. 그게 최선이래요. 언니 생각이 그렇겠지. 언니 때는 더 심했으니까. 이모는 차를 끓여줬습니다. 선이야, 천천히 생각해. 일단 여기서 쉬어. 그리고 결정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적응했어요. 광안리 바다를 보며 뛰어놀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답답했습니다. 이모 집에 언제까지 있을 수는 없었어요.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모네 가게로요. 선이야, 집에 와. 내가 잘못했어. 더 이상 그 여자 안 만날 거예요? 그건 어렵지만. 그럼 저는 안 가요. 애들은 어떡하게. 애들 아빠 없이 어떻게 키워? 제가 알아서 키워요. 뭘로? 돈이 어디 있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 말이 맞았어요. 돈이 없었습니다. 이모에게 폐만 끼치고 있었죠. 어느 날 이모가 말했습니다. 선이야, 바느질 할 줄 알지? 네, 조금요. 엄마한테 배웠어요. 동대문에 내 친구가 한복집 해. 거기 사람 구한대. 해볼래? 저를요? 전문적으로 배운 적은 없는데. 괜찮아. 배우면 돼. 일단 만나나 봐. 다음 날 저는 서울행 기차를 탔습니다. 아이들은 이모가 봐주기로 했어요. 동대문 시장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첫냄새, 사람 냄새가 났어요. 이모 친구 김 여사를 만났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분이었어요. 이모 소개로 왔습니다. 앉아봐요. 바느질 해봤어요? 집에서 조금. 전문적으로는 아니고요. 김 여사는 1,000조각을 주었습니다. 이거 한번 꿰매봐요. 감침질로.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바늘을 들었습니다. 감침질. 어머니가 가르쳐준 기억이 났어요. 바늘을 천에 넣고 작게 떠서 겉에 안 보이게 한 땀 한 땀 손끝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잘하네요. 언제 배웠어요? 어머니한테. 어렸을 때요. 내일부터 나올 수 있어요? 네. 정말요? 하루에 1,000원 줄게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할 수 있겠어요? 1,000원. 적은 돈이었지만 저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부산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모에게 전화했어요. 이모, 동대문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아이들 좀 더 봐줄 수 있어요? 그래, 걱정 마. 애들은 내가 볼게. 미안해요. 돈 벌면 꼭 갚을게요. 됐어. 식구끼리 무슨. 저는 김여사네 가게 근처 쪽방을 얻었습니다. 한 달에 15,000원이었어요. 방은 작았습니다. 이불 하나 깔면 꽉 찼어요. 화장실은 공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돈으로 얻은 첫 방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복 바느질이었어요. 치마, 저고리, 두루마기. 손님이 맞춤 주문하면 김 여사가 재단하고 제가 꿰맸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어요. 바늘에 손을 찔렀습니다. 실밥을 잘못 뜯었어요. 천천히 해요. 급하게 하면 망쳐요. 김 여사가 가르쳐줬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껏 꿰맸습니다. 손끝이 아팠어요. 허리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 일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첫 월급 3만 원을 받았어요. 손에 쥐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내 돈이다. 내가 번 돈. 눈물이 났습니다. 바로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이모에게 15,000원을 드렸습니다. 이모 방세예요. 됐어. 가져가. 아니에요. 제가 드려야 해요. 아이들은 살이 쪘더군요. 이모가 잘 먹여준 거였어요. 엄마, 새 아이가 달려왔습니다.
안아줬어요. 보고 싶었어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도 많이 보고 싶었어. 언제 같이 살아요?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돈 더 벌면 서울로 데려갈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김 여사가 말했습니다. 선희 씨, 이제 혼자 해도 되겠어요. 솜씨가 많이 늘었어요. 정말요? 이번 주문 혼자 해봐요. 치마 저고리 한 벌. 저는 떨렸지만 해냈습니다. 손님이 왔어요. 중년 여자분이었습니다. 잘 맞네요. 바느질도 꼼꼼하고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기서 맞출게요. 손님이 나가고 김 여사가 웃었습니다. 잘했어요. 이제 진짜 한복 기술자예요. 그날 저녁 혼자 쪽방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어요.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이혼 서류가 왔어요. 남편이 보낸 거였습니다. 이혼에 동의하시오. 아이들 양육권은 포기하시오. 편지도 들어 있었습니다. 선이야, 미안해. 하지만 내가 애들 키울 수 없잖아. 내가 키울게. 저는 편지를 찢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영등포 집으로 갔어요. 남편이 문을 열었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선이야, 서류 안 써요. 아이들도 안 줘요. 무슨 돈으로 키워? 너 지금 동대문에서 바느질 한다며?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 제가 알아서 해요. 아이들은 제가 키워요. 법원 가면 내가 이겨. 넌 경제력이 없어. 해보세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남편이 소리쳤어요. 선이야, 현실을 봐. 넌 안 돼.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생각했어요. 안 된다고? 해볼 거야. 끝까지. 그날 밤 쪽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은 추웠어요. 연탄불도 제대로 안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바느질 바구니를 꺼냈습니다. 김 여사가 집에서 해오라고 준 일이었어요. 바늘을 들었습니다. 한 땀 한 땀. 손끝이 시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반드시 해낼 거야.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978년 겨울. 27살. 제 인생에서 가장 추운 겨울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뜨거운 결심을 한 겨울이었습니다. 바늘과 실. 그것만이 제가 가진 무기였어요. 하지만 그걸로 충분하다고 그날 밤 저는 믿었습니다. 1979년 봄이었습니다. 이혼 재판이 있었어요. 가정법원이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박선혜 씨, 아이들을 키울 능력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직업이 뭡니까? 한복 바느질입니다. 한 달에 얼마나 버십니까? 3만 원입니다. 남편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판사님, 3만 원으로 아이 셋을 어떻게 키웁니까? 원고는 월급 15만 원입니다. 경제적 능력이 명백히 다릅니다. 판사는 저를 보았습니다. 박선희 씨,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렵습니다. 하지만 포기 못합니다. 제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그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다른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판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2주 후에 판결하겠습니다. 법원을 나왔습니다. 김 여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땠어요? 모르겠어요. 판사님이 경제력을 계속 물어보셨어요. 그럼 더 벌면 되잖아요. 어떻게요? 김 여사는 웃었습니다. 나한테 생각이 있어요. 그날 저녁 김 여사는 제안했습니다. 선희 씨, 우리 야간 일 받아요. 야간이요? 명동 백화점에서 한복 전시회 한대요. 급하게 맞춰야 하는 거. 보름 안에 10벌. 10벌을요? 우리 둘이서요? 밤새 하면 돼요.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밤을 샜습니다. 낮에는 일반 주문을 받고 밤에는 백화점 일을 했어요.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손끝이 부르트고 눈이 침침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가 커피를 끓여줬어요. 힘들지? 괜찮아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제 아이들 지키려고요. 김 여사는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선희 씨는 이길 거예요. 네. 그 눈빛. 이기는 사람 눈빛이에요. 보름 만에 10벌을 완성했습니다. 백화점 담당자가 왔어요. 잘 만들었네요. 바느질이 정말 꼼꼼해요.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부탁해도 될까요? 네, 언제든지요. 대금으로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저희 몫은 5만 원이었어요. 선희 씨, 이거 가져가요. 당신 몫이에요. 반반 아니에요? 당신이 더 많이 했잖아요. 가져가요. 여사님, 그리고 또 하나. 다음 주부터 월급 5천 원 올려줄게요. 정말요? 당신 실력이면 받아야 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2주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이들 양육권은 모친에게 준다. 부친은 매월 양육비 3만 원을 지급할 것.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이겼어요. 선희 씨, 이겼어요. 김 여사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이제 아이들을 데려올 수 있다. 그해 여름 아이들을 서울로 데려왔습니다. 쪽방은 좁았어요. 하지만 우리 집이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살아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응. 좁지?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랑 같이 있는 게 좋아요. 지은이와 서연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아이들을 안아줬습니다. 힘들게 할 거야. 엄마가 가난해서. 하지만 괜찮아요, 엄마.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도 열심히 할게요. 1980년 저는 30살이 됐습니다. 김 여사가 말했습니다. 선희 씨, 혼자 독립해도 되겠어요? 네. 실력이 충분해요. 이제 당신 이름으로 일하세요. 하지만 저는 가게도 없고 여기 한쪽 쓰면 돼요. 임대료는 조금만 받을게요. 여사님, 됐어요. 당신 성장하는 거 보는 게 내 기쁨이에요. 그렇게 저는 제 이름으로 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선희 바느질이라는 작은 간판을 달았어요. 1982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여자가 찾아왔어요. 여기가 선희 바느질 맞나요? 네, 맞습니다. 한복 좀 맞추고 싶은데요. 다른 데는 다 똑같아서요. 뭔가 특별한 걸 원해요. 어떤 걸 원하세요? 입기 편한 한복이요. 일상에서 입을 수 있는. 저는 고민했습니다. 일상에서 입는 한복? 그날 밤 스케치를 했어요. 치마 길이를 짧게, 저고리에 단추를 달아서 여미기 편하게, 면 소재를 섞어서 빨래하기 쉽게. 일주일 후 그 여자가 다시 왔습니다. 옷을 입어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완벽해요. 이거예요. 제가 원하던 게. 마음에 드셨다니 다행이네요. 다음에 친구들도 데려올게요. 소문이 났습니다. 선희 바느질은 다르다. 입기 편한 한복을 만든다. 주문이 늘었어요.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됐습니다. 김 여사에게 물었습니다. 여사님, 사람 한 명 더 쓰고 싶은데요. 좋지요. 누구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아니요. 광고를 내볼까요? 그래요. 해보세요. 열흘 후 20살 여자가 왔습니다. 저 바느질 배우고 싶어요. 돈은 적게 받아도 돼요. 이름이 뭐예요?
정미라고 해요. 미라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제가 김 여사한테 배운 것처럼요. 선희 선생님,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응, 잘했어. 근데 선생님은 부르지 마. 언니라고 해. 네, 선희 언니. 1985년 김 여사가 말했습니다. 선희 씨, 내가 이제 은퇴하려고요. 네, 왜요? 나이가 들어서요. 손도 아프고 이 가게 넘겨줄까 해요. 저한테요? 5년 나눠 갚으면 돼요. 할 수 있겠어요? 여사님, 저는 울었습니다. 울긴 왜 울어요? 당신이 이 가게 살릴 사람이에요. 고맙습니다. 정말 은혜 잊지 않을게요. 은혜는 무슨, 당신이 잘하는 거 보는 게 내 기쁨이에요.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외국인들이 한복에 관심을 보였어요.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저는 가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선희한복. 작지만 제 이름이 붙은 가게였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과 저녁을 먹었어요. 민준이는 고등학생, 지은이는 중학생, 서연이는 초등학생이 됐습니다. 엄마, 오늘 선생님이 그러는데 엄마 가게 유명하대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아직 멀었어. 더 열심히 해야지. 엄마는 항상 열심히 하잖아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고마워. 너희가 잘 커줘서 엄마가 고생했어요. 아니야. 엄마는 행복했어. 너희랑 함께여서. 그날 밤 혼자 앉아 바느질을 했습니다. 10년 전 동대문 쪽방에서 바늘을 들었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나는 할 수 있어. 그때의 다짐이 이뤄졌습니다. 한 땀 한 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저는 제 인생을 다시 꿰매고 있었습니다. 더 단단하게. 1995년 가을이었습니다. 선희 한복은 명동 한복판에 자리 잡았어요. 3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1층은 매장, 2층은 작업실, 3층은 사무실. 20명의 직원이 일했습니다. 모두 제가 가르친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44살이 됐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섞였지만 손끝은 여전히 정확했어요. 사장님, 청와대에서 연락 왔습니다. 미라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실장이 됐어요. 청와대요? 네. 영부인 한복을 맡기고 싶다고요. 손이 떨렸습니다. 청와대라니. 17년 전 동대문 쪽방에서 바늘을 들던 제가 영부인 한복을 만들게 될 줄이야.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북동 작은 주택에 살았어요. 마당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민준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다녔습니다. 지은이는 대학생, 서연이는 고등학생이었어요. 엄마,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얼굴이 환해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청와대에서 한복 주문이 왔어. 정말요? 대박이에요.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하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세요? 그냥 감회가 새로워서. 그날 밤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1978년 영등포 아파트 사진이 있었어요. 새 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 이렇게 될 줄. 1979년 법원 계단에서 찍은 사진. 아이들을 꼭 안고 있는 제 모습이었습니다. 이겼다. 우리가 이겼어. 1988년 선희한복 개업 사진. 작은 가게였지만 제 이름이 붙어 있었어요. 한 장 한 장. 제 인생이 사진 속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청와대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박선희 사장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영부인께서 사장님 한복을 좋아하신대요. 특히 전통과 현대를 결합한 스타일을. 감사합니다. 국빈 만찬용 한복입니다.
한 달 안에 가능하십니까? 가능합니다. 그날부터 온 정성을 쏟았습니다. 천을 고르고 색을 맞추고 디자인을 그렸어요. 밤늦게까지 작업했습니다. 직원들도 함께 했어요. 사장님 쉬세요. 몸 상하세요. 미라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 이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한복이야. 한 땀 한 땀. 17년 전 동대문에서 배운 그대로였습니다. 정성과 시간을 아끼지 않았어요. 한 달 후 한복이 완성됐습니다. 청와대에 전달했어요. 일주일 후 전화가 왔습니다. 영부인께서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해냈구나. 정말 해냈어. 그해 겨울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선이야? 목소리를 알아봤습니다. 남편, 아니 전 남편이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제발, 한 번만. 며칠 후 우리는 다방에서 만났습니다. 강태수는 늙어 있었어요. 머리가 하얗게 샜고 얼굴에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잘 지냈어? 덕분에요. 소문 들었어. 사업 잘 된다고. 그런 얘기 하려고 부른 거예요? 태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져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지. 그냥 말하고 싶었어. 태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은영이는 5년 전에 죽었어. 암이었어. 아이들도 다 떠났고, 이제 혼자야. 너는 잘했어, 선이야. 혼자 힘으로 일어섰잖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저는 차를 마셨습니다. 쉬고 있었어요.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 자격 없으니까. 네. 그냥 너 덕분에 애들이 잘 컸다고 그 말만 하고 싶었어. 태수는 일어났습니다. 잘 살아. 앞으로도 당신도요. 태수가 나갔습니다.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미움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2000년, 새천년이 밝았습니다. 민준이가 결혼했어요. 신부 한복은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엄마, 너무 예뻐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예쁘지. 결혼식장에서 저는 울었습니다. 엄마, 왜 우세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행복해서, 너희가 잘 자라줘서,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포기하지 않아서 우리가 있어요. 민준이가 안아줬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2005년 지은이도 결혼했습니다. 2008년 서연이도 결혼했어요. 세 아이 모두 가정을 꾸렸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됐어요. 2015년 선의한복 창립 30주년이었습니다. 파티를 열었어요. 직원들, 거래처, 그리고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케이크에 초를 켰어요. 사장님,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미라가 말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어요. 30년 전 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늘과 실만 있었어요.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한 땀 한 땀 꿰매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목이 메었습니다.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김 여사님, 미라 실장님, 우리 직원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아이들, 모두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준이, 지은이, 서연이가 무대로 올라왔어요. 엄마, 우리가 준비한 게 있어요. 민준이가 액자를 건넸습니다. 1978년 영등포 아파트 사진이 액자에 들어 있었어요. 뒷면에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우리의 영웅, 박선희. 저는 울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이들이 안아줬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그날 밤 혼자 작업실에 앉았습니다. 바늘과 실을 꺼냈어요. 손끝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37년 전 처음 바늘을 들었던 그날을요. 한 땀 한 땀. 제 인생도 이렇게 꿰매졌습니다. 실밥이 풀린 적도 있었어요. 다시 꿰맸습니다. 천이 찢어진 적도 있었어요. 기워 넣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제 것이었습니다. 바늘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참 멀리 왔구나. 웃음이 나왔습니다. 2025년 저는 74이 됐습니다. 이제 가게는 지은이가 운영해요. 서연이는 디자인을 맡았습니다. 저는 가끔 들러서 바느질을 합니다. 손이 기억하니까요. 할머니 쉬세요. 손자가 말합니다. 괜찮아. 할머니는 일할 때 행복해. 할머니 정말 대단해요. 아니야. 할머니는 그냥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야. 어제 젊은 여자가 가게에 왔습니다. 남편이 바람 폈어요. 이혼하고 싶은데 아이가 둘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결정해요. 어떤 선택을 하든 포기하지만 않으면 돼요. 혼자서 어떻게요?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 안에 힘이 있어요. 제가 증명했어요. 그녀가 울었습니다. 해볼게요. 해볼게요. 그래요. 한 땀씩 꿰매요. 천천히 하지만 끝까지. 오늘 아침 작업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바늘과 실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참 멀리 왔어.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에요. 손끝이 기억하는 한 저는 계속 꿰맬 겁니다. 제 이야기를,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한 땀 한 땀